4과목 빅데이터 결과 해석에 대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모형 평가와 분석 모형 개선, 분석 결과 해석 및 활용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2과목하고 3과목에서 많은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4과목 내용은 이제 평가하는 것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보면 평가 지표는 저희가 4과목에서 다룰 거고요. 분석 모형 진단에 관해서는 회귀 모형의 가정, 또 그래프 해석, 정교성 검정, 회귀 모형 해석 부분에서 다루었고요. 교차 검증이라는 것도 3과목에서 다뤘고요. 모수의 유의성 검정에 대해서도 모수, 비모수 추론에서 T테스트나 카이저그 분포, F테스트를 다루었죠. 그리고 적합도 검정에 대해서도 카이저그 검정에서 다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살펴봐 주시고요. 자, 저희들은 분석 모형의 평가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회귀 모형 평가 지표입니다. 여기 있는 식들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R2스코어, 결정계수라는 것인데요. 이 결정계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식이 나올 수가 있죠. 1 마이너스 여기가 SST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값하고 평균이죠. 그것의 차이의 제곱의 합입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SSE예요. 에러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값의 제곱의 합이 됩니다. 자, 또는 SST분의 SSR이라고 해서 이쪽 SSR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예측값까지 이 부분은 설명할 수 있는 분산 부분이죠. 자, 그래서 결정계수라는 것, 그 다음에 MAE부터 나오는 이 2로 끝나는 것들은 에러입니다. 그래서 결정계수는 1이 되면 최고로 좋고 가장 큰 값이지만 여기 있는 에러들은 0이 가장 좋은 값이고 가장 적은 오차를 의미하죠. 다음은 에러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MAE는 저 A가 앱솔루트예요. 절대값이죠. 자, 그래서 오차, 절대값, 평균이라고 써 있고요. MSE와 RMSE는 루트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인데 MSE는 그 S가 스퀘어드, 제곱이에요. 그래서 오차, 제곱, 평균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에서 이런 제곱 같은 것을 떼어놓고 틀린 것으로 찾는 것, 이 MSE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MSE에다가 루트를 취한 것이 RMSE인데요. 이 RMSE라는 것은 MSE 값의 제곱근이다. 그랬을 때 이 식이 속에 들어있어도 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MSLE와 RMSLE라는 것은 여기 로그 보이시죠? 그래서 그 로그가 이렇게 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0이어서도 안 되고 또 음수 나와서도 안 되죠. 그래서 음수 있으면 안 되고요. 0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러스 1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값에 대한 예측값의 에러 비율이죠. 실제값, 예측값, 그리고 작게 예측한 것에 큰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MAPE라고 하는 것은 평균인데 절대 백분율 오차예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오차가 구해지게 됩니다. 음수 사용 가능하고요. 식을 봐두시면 오차죠. 근데 그 오차를 자신의 실제 값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단위 스케일이 돼요. 그래서 백분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실제 값이 1인데 예측값이 0.7이에요. 약 30% 에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 값이 2인데 예측값이 2.5예요. 그거는 한 25% 정도잖아요. 여기 보시면 0.5를 구했죠. 오차를. 그리고 실제 값으로 나누어서 스케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4하고 3.6은 0.4 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4로 나누어서 0.1.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25% 정도. 그러니까 8 빼기 10해서 2 나오고 그것을 8로 나누면 25%가 되죠. 0.25. 자,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 더하고 4로 나누면 22.5% 하고 나오게 됩니다. 구하는 것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자, 결정계수에 대해서는 저희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씩 확인해 두시고요. 그림으로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맞는 것 또는 틀리는 것 찾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실제로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하고 나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셔야죠. 나라는 게 여기 residuals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SSE가 되는 거고 얘가 SSR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번 결정계수에 대한 식이 틀려서 답이 되는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류 모형에 대한 오분류표 활용 평가지표,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는 식들 충분히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선은 예측이냐 실제냐 여기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예측이라는 것이 열 쪽, 그 다음에 실제라는 것이 행 쪽에 써 있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그리고 예측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false하고 true도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false true 또는 이렇게 true false. 그래서 이 표 자체를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런 예측, true false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두 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TF, 이게 첫 글자에서 나오는 게 T하고 F거든요. T는 맞았다, F는 틀렸다예요. 그래서 실제값과 예측값이 맞았다가 true, 같았다는 거죠. 실제값과 예측값이 같지 않았다,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은 것이 T로 시작하고요. 틀린 것은 F로 시작해요. 그 다음 두 번째 글자는 예측을 무엇으로 했는가를 표현합니다. 자, 예측에 대해서 true로 예측했다. 그러면 positive. 예측을 false로 했다. 그러면 negative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은 positive로 예측을 해서 맞췄으니까 true라는 것이었는데 실제도 true였기 때문에 맞췄다는 거죠. 그리고 뒤쪽은 false였는데 false로 예측을 해서 맞췄다는 거죠. 그리고 FP는 true로 예측을 해서 틀렸다는 거고요. false로 예측을 해서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예측을 귀무가설로 보셔야 돼요. 귀무가설. 그리고 실제 라는 것은
판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판정. 그래서 저희가 1종 에러하고 2종 에러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측이 이쪽 예측이 기무가설이라고 했으니까 예측이 참이었는데 그것을 기각해서 발생한 에러의 비율. 자, 그러면 예측이 참이었는데 그것을 기각해서 발생한 오류라는 것이 이쪽이에요. FP. 그리고 이종 오류는 기무가설이 거짓이었는데 채택을 해서 발생한 에러의 비율, 에러의 확률이죠. 그래서 FM 같은 경우는 2종 오류.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1종 오류는 기무가설이 참. 자, 그럼 요것만 보시면 돼요. 예측을 true로 했는가? 예측을 false로 했는가? 참, 거짓. 한 글자, 두 글자죠? 참, 거짓. 그러면 참이라는 것이 한 글자잖아요. 거짓이라는 것이 두 글자죠. 그래서 1종, 2종, 오류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precision 그리고 sensitivity 라는 것에 대해서 또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precision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측하고 같이 암기하시면 좋은데, 예측이 true로 된 것에서 맞춘 것의 비율이에요. 다시 한번, 예측이 true로 돼 있는 것 중에서 맞춘 것의 비율. 그게 precision. 반면에 recall, sensitivity라고 하는 것은 실제 true인 것 중에서 맞춘 것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TP 더하기 FN 분의 TP. 근데 얘는요, 이름이 sensitivity라고도 하고 recall이라고도 해요. 민감도, 재현율. 또 TP rate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름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저는 precision과 sensitivity 또는 recall이라고 불리는 애를 구분하는 거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F1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E 곱하기 precision 곱하기 recall 나누기 precision과 recall의 합이라는 것도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precision과 recall의 조합평균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나오는 accuracy, error rate가 있어요. 얘는 상반되는 건데 accuracy는 전체 중에서 맞춘 것의 비율이고요. error rate는 전체 중에서 틀린 것에 대한 비율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여기 specificity, 특이도라고 하죠. 얘는 왜 특이도일까요? 우리들이 대부분 맞춘 것을 궁금해 하기는 하는데, 어떤 맞춘 것을 궁금해 하냐면 true에 관해서 맞춘 것, true에 관해서 맞춘 것에 관심이 많죠. 자, 그런데 여기는 틀린 것에 대해서 맞춘 것을 관심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특이도는 TN 더하기 FP, 즉 실제 false인 것 중에서 맞춘 겁니다. 실제 false인 것 중에서 맞춘 것. 보통은 예측이든 실제든 true 중에서 맞춘 것을 원하는데, specificity는 실제 false인 것 중에서 맞춘 거예요. 자, 그리고 FP rate는 실제 false인 것 중에서 틀린 것. 그래서
FP 레이트는 TN 더하기 FP 해서 FP의 비율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개가 반대 역할을 하니까 2일- specificity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이쪽에 나오는 실제 값들이 FP와 TN일 때 TN의 B가 specificity, FP의 비율이 FP rate, 이 두 가지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에 있는 내용은 모두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정밀도, 재현율 민감도, F1 스코어. 자, F1 스코어 같은 경우는 불균형한 데이터 평가에 사용이 된다. 자, 그리고 여기 accuracy는 불균형한 레이블과 분포의 데이터에서 모델의 성능이 실제로 좋지 못하더라도 정확도가 높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보아두시고요. F2 스코어라고 하는데 F 뒤에 숫자가 재현율에 부여하는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재현율의 정밀도의 2배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F2 스코어다. 같이 봐두세요. 자, 그리고 accuracy하고 error rate 나왔고요. 특이도하고 FP rate 나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도 알아두셔야 되지만 구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분류 모형에서는 ROC 커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X축으로 false positive rate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Y축으로 true positive rate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 X축은 FP rate예요. 그 다음에 Y축은 재현율, sensitivity라고 된 게 또 TP rate라고 불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X축은 FP rate 또는 1-specificity, Y축은 민감도, sensitivity 또는 recall이라고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왜 커브라고 했냐면 중간에 이렇게 커브 보이시죠?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면적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게 AUC, 커브 아래쪽에 있는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UC를 구해가지고 넓을수록 더 좋은 모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넓게 되는 게 1이에요. 여기가 1, 여기가 1이고 이 지점이 가장 좋은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그게 퍼펙트한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X축, Y축 다시 한번 확인하신 뒤에 커브의 시작 위치 TPR과 FPR 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요. 여기 0에 0, 0에 0. 그 다음에 컵의 끝 위치는 여기에요. 1에 1.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TPR하고 특이도, 그 다음에 TPR, 특이도라고 나왔는데 특이도라는 말은 FPR의 반대죠. 기억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FP rate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 0에서 0, 1에서 1이라고 하면 되는데 특이도라고 표기가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1 빼기니까. 그래서 1에 0, 0에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FP 레이트 그리고 1- 특이도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FP 레이트 대신에 특이도라는 걸 표시하면 1 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은 이익 도표, 리프트 테이블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리프트 차트가 있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여기 있는 리프트 테이블을 만들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리프트 차트라는 것을 그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이익 도표라고 하는 것은 불균형 데이터 집합에 사용이 되는 거고 랜덤 모델과 비교해서 해당 분류 모델의 성과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등급별로 파악할 수 있는 표입니다. 임의로 나눈 각 등급별로 여기 등급들 보이시죠? 반응 검출률, 반응률, 게인, 리프트 등의 정보를 산출해서 나타나는 표죠. 자, 그래서 이 아래에는 이제 각각 향상도나 기본 향상도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식들을 표현했는데요. 아직 이런 것까지 구해라 라는 문제는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면 그 뒤에 그 자료를 가지고 차트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도 설명 보시면 랜덤 모델과 비교해서 해당 모델의 성과가 등급별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향상도 차트 상에 랜덤과 해당 모델의 리프트 커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얘가 랜덤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파란색으로 나오는 것이 리프트죠. 그래서 X축이 모집단의 비율이고 Y축이 향상도라는 것이 됩니다. 리프트 차트 보시면. 그래서 좋은 모델은 리프트 커브가 빠른 속도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쫙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좋은 거고요. 나쁜 모델은 들쑥날쑥하거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거죠. 이 파란색 선 자체가. 그리고 리프트 차트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게인 차트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오브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런 식으로 게인이니까 쭉 올라가서 100에 맞춰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예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카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카파 상관계수라는 것으로 코엔의 상관계수로 두 평가자의 평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값이다. 그리고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 1에 가까울수록 일치 정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P라는 것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인데 이것이 클수록 일치 정도가 높다라고 본다. 그래서 모델 예측값과 실제 값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통계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카파의 상관계수 구할 때는 accuracy 빼기 PE 나누기 1 빼기 PE 라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식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두었는데요. 일단은 카파가 무엇인가, 그리고 식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뭐 이런 정도 보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 볼 수 있어요. 꼭 보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분류 모형의 평가지표였고요. 다음은 군집평가입니다. 군집은 실루엣 계수. 그래서 군집 내 거리와 군집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군집 분할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클러스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른 클러스터와 비교해 얼마나 비슷한가를 나타내는 군집평가로서 실루엣 지표가 1에 가까울수록 군집화가 잘 되었다고 판단하고 실루엣 지표가 1이라면 한 군집 내의 모든 개체가 한치도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는 것. 반대로 말하면
다른 군집하고 완전히 잘 분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0.5보다 크면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넌 인덱스인데 넌 인덱스도 군집과 군집 사이 거리 중 최소값, 그 다음에 군집 내 거리들 중 최대값을 이용해서 구하게 돼요. 분자가 클수록 군집 간의 거리가 멀고 분모가 작을수록 군집 내 데이터가 모여있게 되죠. 그래서 던 인덱스는 클수록 군집화가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군집과 군집 사이 거리가 멀고 군집 내 거리들은 가까운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력 개수를 사용한 최적의 군집 분석 개수로 알맞은 것은 했을 때 여기가 실력 개수잖아요. 가장 높은 거 0.7이라는 값을 갖는 3개가 되는 거죠. F 검정을 적용한 회귀 모형의 유의성 검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결과를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종속 변수가 dist, 독립 변수가 speed라고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회귀 분석한 회귀 모형을 ANOVA라고 하는 함수 속에다 넣어서 F 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산 분석. 자, 그래서 아래 보시게 되면 결과로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residuals가 에러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이 내용하고 같이 보시게 되면 degree of freedom 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k-1이라고 되어 있고 n-k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k-1이라는 것은 변수 개수 빼기 1이에요. 그래서 변수 하나, 둘, 그래서 2개 빼기 1 해서 1이 나와 있는 거고요. k가 2가 되죠. 그리고 에러 부분에서는 n-k, 여기서 n은 샘플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관측치. 그래서 관측치 빼기 변수 개수 해서 나온 게 48. 그러니까 관측치는 50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sum square라고 나와 있는 것이 우리 SSR, SSE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 변수랑 같이 있는 것이 SSR, 그 다음에 residuals라고 나오는 것이 SSE예요. 그래서 결정계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SST 2개의 합, 그 다음에 SSR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의미를 봐주셔야 되는데 얘가 MSE예요. 오차 분산의 불편 추전량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오차 제곱 평균으로 오차 분산의 불편 추정량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p-value 보이시죠? 그래서 이 모델의 스피드에 대한 회귀 개수는 5% 수준에서 유의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특히나 이 4가지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분석 모형 개선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기본 용어 정도 다루고 시각화 기법 활용은 앞에서 저희들이 시각화 내용을 봤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파라미터는 매개 변수, 하이퍼 파라미터는 초매개 변수라고 불러주고 있고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학습을 통해서 모델이 찾아내는 데이터의 특성이나 패턴을 반영한 결과값이에요. 회귀 모델에서의 회귀 개수, 또 신경망에서는 가중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정해주는 값입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자, 그래서 모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파라미터 값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으로는 그리드 서치나 랜덤 서치, 베이지안 최적화 등의 튜닝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KNN의 K, 여기서 KNN이라는 것은 가까운 이웃이 몇 개인지를 살펴보게 되는 nearest neighbors 라는 것의 약자고, 그게 이웃이 몇 개냐 라고 했을 때 개수가 K예요. 그 다음에 리치와 라쏘의 알파 값들, 페널티의 강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에서의 학습률이나 배치 크기, 히든 유닛, 히든 레이어의 수 같은 것이 대표적인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기대 값인데 검증 에러에 대한 기대값, 그래서 검증 에러 기대값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이어스 제곱 더하기 베리언스 더하기 노이즈예요. 이때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의 관계 봐두셔야 되는데, 바이어스, 편향이라는 것은 예측값과 실제값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한 것으로, 편향이 높다는 것은 정답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작은 값, 이것이 정답에 가까운 것을 의미하게 돼요. 로우하고 하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럼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바이어스가 작다, 바이어스가 크다죠. 로우, 하이. 그러면 바이어스가 작다는 것은 빨간색을 정답이라고 했을 때 그 정답에 가까이 있는 것, 하이 바이어스는 정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분산이라는 것은 예측값들끼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학습에서 모델이 얼마나 변할지에 대한 값으로 모델이 얼마나 특정 학습 데이터에 특화되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분산이 높다는 것은 특정 데이터셋에 특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데이터셋이 변경되면 예측값도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면 low variance, 낮은 분산이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모여 있어요. 그리고 high variance는 서로 이게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여기 바이어스도 낮고 베리언스도 낮은 것이 가장 성능적으로 우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노이즈라는 것은 데이터에 존재하는 백색 잡음으로 줄일 수 없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low bias, low variance가 가장 좋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들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바이어스 밸런스 트레이드오프 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성향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 보시게 되면 모델의 복잡도 라는 것이 나오는데, 모델의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바이어스라는 것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베리언스라는 것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에러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들이 어느 지점을 모델의 복잡도의 적정 지점으로 잡는가? 두 개 다 작은 지점이죠. 자, 그래서 바이어스는 지나치게 단순한 모델로 인한 에러의 크기예요. 그래서 바이어스가 크면 과소적합을 야기하는 거죠. 이쪽. 그리고 베리언스는 지나치게 복잡한 모델로 인한 에러입니다. 그래서 베리언스가 크게 되면 과대적합이 야기되는 거죠. 학습 모형이 유연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복잡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상태는 바이어스가 낮고 베리언스가 높은 상태인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이어스가 높고 밸런스가 낮을 때의 그림이고요. 언더피팅. 바이어스가 낮고 하이 밸런스인 경우가 이렇게 과대적합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묻고 있고 편향과 분산에 대해서도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매개 변수의 최적화 방법도 묻고 있죠. 자, 그 다음 시각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미 저희가 이 과목에서 하긴 했지만 한 번 더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화의 분류 보시면 시간 시각화, 공간 시각화, 관계 시각화, 비교 시각화, 구성 시각화, 분포 시각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시간 시각화는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표현하고 주로 X축에 시간을 표현하게 되죠.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계단식 그래프, 영역 차트 같은 것이 대표적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산점도 같은 경우에는 선 그래프 위에다가 산점도를 같이 표현하는 정도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간 시각화라는 것은 지도를 활용한다. 그래서 코로플러스 맵, 카토그래프, 버블 플롯 맵, 등치 선도, 등치 지역도. 자, 그리고 관계 시각화라는 것은 다변량 데이터에 대한 변수 간의 연관성 및 패턴을 색상이나 농도 등을 사용해서 표현한 것으로서 대표적인 게 산점도와 산점도 행렬 그리고 버블 차트죠. 그리고 이제 범주형 변수인 경우 저희들이 히트맵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시각화라는 것은 다변량 데이터에 대해서 유사 또는 차이에 대해서 점선, 막대, 색상 등을 사용해서 표현한다. 관계 시각화하고 비교 시각화라는 것은 굉장히 유사해 보여요. 자, 그런데 비교 시각화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관계 시각화는 그 연관성과 패턴을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비교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평행 차트, 히트맵, 스타 차트, 플로팅 바 차트, 막대 그래프, 체르노프 페이스와 다차원 척도법. 여기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평행 차트, 스타 차트, 체르노프 페이스, 다차원 척도법.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 개의 변수에 대해서 동시에 보여주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 관계 시각화에서는 이 산점도 행렬이 여러 개에 대해서 동시에 보여주긴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행렬의 형태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축을 평행 차트는 Y축을 여러 개 그리는 거고 스타 차트는 중심에서 시작해서 Y축을 이렇게 여러 개 그리는 거죠. 체르노프 페이스는 얼굴에 요소 하나가 하나의 변수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차원 척도법 같은 경우도 2차원뿐만 아니라 3차원을 이용해서 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여주는 방법이 다르고 여기에서는 그것을 같이 여러 개의 변수가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구성 시각화는 범주형 데이터의 구성을 크기로 표현한 거예요. 파이 차트, 도넛 차트, 트리맵 차트. 여기서 트리맵 차트하고 히트맵 차트가 구분돼야 되는데 트리맵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의 크기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히트맵은 모든 사각형의 크기가 같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관계 시각화에도 사용할 수 있고 비교 시각화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포 시각화. 얘는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히스토그램이나 박스 플롯, 그리고 두 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산점도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히스토그램하고 박스 플롯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간의 시각화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보시면 X축을 T로 보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 관련해서는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균이나 분산이나 공분산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고 정상성도 확인해 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추세를 갖는가 아니면 계절성이라던가 주기성을 갖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X축에 시간들 나오는 거 보이시죠?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시간 시각화 또 비교 시각화에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X축을 시간축, Y축을 연속형 데이터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비교 시각화를 할 때는 X축을 범주로 주죠. 그리고 Y축을 그 범주별 도수 또는 평균 등을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 시각화 이런 것들이 막대고 시간 시각화 이쪽이 시간 지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 시각화 여기에서는 스택 디드 바 또는 그룹 디드 바 이런 것을 사용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그룹별로 그래서 그룹별로 남자와 여자 범주에 대해서 함께 그룹별 비교도 되고 성별별 비교도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옆으로 그룹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호리존털 방향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X축과 Y축을 바꿔서 계단식 그래프하고 영역 차트 같은 경우도 시간 시각화의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계단식 그래프 그리고 영역 차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X축을 시간축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생길 때까지 X축과 평행한 선을 유지한다는 게 특징이죠. 이렇게. 그리고 영역 차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변화 규모를 강조하는 건데 전체에 대한 부분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누적 영역형 차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공간 시각화 지도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등치 지역도 이게 바로 코로플래트 맵, 그 다음에 카토그램 크기를 왜곡시킬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버블 플롯 맵, 그 다음에 도트 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점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등치 선도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플러스 맵하고 등치 지역도하고 같은 말이고요. 다음은 산점도인데요. 시간 시각화에서도 사용이 되고 주로 관계 시각화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시간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X축을 시간축, Y축을 연속형 데이터로 사용하는데 주로 선그래프랑 같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관계 시각화 이것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다변량 데이터에 대해서 변수 간의 연관성 및 패턴을 색상이나 농도 등을 사용해서 표현한다. 자, 그리고 이제 점으로 나타나게 되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기억나세요? 잔차 분석한 거. 그래서 뭐 정상성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노멀 QQ 이런 게 이상치였죠. 그리고 등분산성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요 빨간 선이 직선을 이뤄야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residuals and fitted 요 두 가지 기억해 두세요 라고 했었죠. 얘는 선형성과 등분산성을 보는 것인데 이렇게 U자 모형으로 나온 녀석은 선형성도 등분산성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선형성은 이 빨간색 선이
일자를 그려야 되는데 그리고 있지 않고요. 여기 0에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등분산성을 만족하려면 이렇게 점들이 고르게 퍼져 있어야 되는데 퍼져 있지 않죠. 자, 그리고 residuals and fitted인데 이번에는 빨간색 선은 0에 맞춰져 있어요. 선형성은 만족하지만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크기를 좀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또는 범주에 따라서 색상을 다르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모양을 동그라미가 아니라 다른 모양을 사용한 거고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산점도 가지고 관계시각화 한 건데 얘는 산점도 행렬이죠. 그래서 변수를 여러 개 같이 보는 건데 왼쪽하고 오른쪽은 같은 거예요. 데이터 자체는. 그런데 여기는 범주별로 나누지 않은 거고 여기는 범주별로 나눠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범주별로 나눠서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상하잖아요. 그죠? 히스토그램이. 그 이유가 보이죠? 아, 범주가 서로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세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이상해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색깔을 나눠 놓고 보면 이해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점도 행렬. 그 다음에 분포 시각화. 두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연도, 여기는 월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큰 숫자가 흐린 색으로 보이게 되니까 지금 이게 비행기 탑승객에 관한 것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탑승객이 많아지고 특히나 여기 7월, 8월에 탑승객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분포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분포 시각화에서 박스 플롯은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표시되는 정보 Q1, Q3, 그 다음에 중앙점이죠. 중앙값, 이게 Q2예요. 그리고 정상 데이터의 민과 맥스, 이상치들도 표시가 되고 있고 평균이나 데이터 수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 기억하세요. 이상치 탐색에 유용한 그래프이고 수염 바깥으로 동그라미 모양을 사용해서 표시가 되어 있죠. 또 IQR은 데이터 가운데 50%로서 Q3 빼기 Q1으로 구할 수가 있고 자, 여기 로어하고 어퍼라고 나온 게 이제 여기서부터 더 작은 값, 더 큰 값이 이상치라는 거죠. 구하는 식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박스 플롯에 대해서 이제 증명해 본 거고요. 자, 분포 시각화라고 했을 때 사료에 따른 닭의 무게 분포를 해석하는 것이 이 녀석이에요. 그랬을 때 해석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닭의 무게고요. 이게 사료예요. 그랬을 때 홀스빈을 섭취한 닭은 그 무게가 다른 사료를 섭취한 닭보다 작은 쪽에 분포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카세인이라는 것을 섭취한 닭의 무게가 다른 사료를 섭취한 닭보다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플라워라는 것을 섭취한 닭의 무게는 이상치가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카제인의 경우는 홀스빈보다 중위수가 훨씬 크죠. 다른 애들보다도 큽니다. 소이빈의 경우는 미트밀보다 최소값은 크지만 최대값은 작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오존 분포 해석인데요. 솔라 R이라는 것을 보면은 중위수가 가장 큰 거 볼 수 있고요. 또 분산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분산값은 볼 수가 없지만 분산이 퍼짐 정도잖아요. 그래서 분산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존에는 이상값이 2개 존재하는 걸 볼 수 있고 만약에
템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 수가 가장 많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고 있으면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박스 플롯은 데이터 개수는 보여주지 않죠. 자, 그래서 박스 플롯 같은 경우에는 수험 플롯이라는 것과 같이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많다 적다. 지금 보면 프라이데이가 적은 걸 볼 수 있고 세터데이나 썬데이가 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범주별로 나누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과목에서도 시각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구성 시각화, 얘는 범주형 데이터 구성을 크기로 표현한다. 그래서 원그래프, 파이, 그 다음에 도넛 그래프 등이 있죠. 문제 살짝 보게 되면 공간 시각화 기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지도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지도 매핑, 그리고 비교에 사용하는 그래프가 아닌 것은 비교에는 히트맵, 막대 그래프, 레이더 차트, 산점도라는 것은 관계 시각화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는 여러 번 나온 것 같아요. 뭐 2번 나온 것 같은데 히트맵입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트리맵은 크기가 달라요. 누적 히스토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누적 히스토그램은 히스토그램인데 누적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형 자료에 대해서 관계 시각화를 한 것이고요. X축이 구간, Y축이 구간에 대한 빈도를 표시하죠. 누적 확률 분포표는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확률 분포 형태만을 보기 위한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는 범주형이라는 단어 빼야 되죠. 그리고 2번에서는 평균이 아니라 빈도, 그 다음에 계급수를 잘 정해야 정확한 분포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누적 확률 분포표는 누적 확률 밀도 함수와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누적 확률 분포표는 상대적인 확률 분포 형태만을 보기 위한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이 말도 틀렸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각화까지 살펴보았습니다.